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평양에 도착해 북측 김혁철 대표와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는 물론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심석희 선수가 피해 당시 심정을 적은 메모와 조 전 코치의 범행 장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한 얌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달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오는 20일 한중일 정책 대화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색깔과 이국적인 문양을 내세운 개량 한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개량 한복을 둘러싼 논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은 오는 27일과 28일, 장소는 예상했던 대로 베트남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며 미국은 무엇을 줄 것인지.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 서로 밀고 당겨온 협상의 결과물이 260여일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평양으로 간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못 박아놓고 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집중됩니다. 먼저 정효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밤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인질들이 돌아오고 핵실험은 중단됐고 15개월간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북한과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습니다. CNN은 개최 도시는 하노이와 다낭을 놓고 아직 논의 중이라며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지만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선택한 건 평화와 경제 번영이란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의 성패는 평양 실무협상에서 영변을 포함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와 종전 선언을 합의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를 되짚어보면 이 소리만 요란했지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해 송환 등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서 2차 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또 한 차례 연기되는 변수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성사가 된 겁니다. 유미애 기자가 1차 회담 이후 지난 8개월을 짚어봤습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이어온 북미 정상이 세기의 악수를 나눕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속빈 강정이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합의대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합니다. 유해는 지난해 8월 1일 미국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미국의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다시 서먹해진 관계 속에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됩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난해 8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자기 취소되면서입니다. 11월로 예상됐던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역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지난달 스톡홀름 남북미 회담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형태의 협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공적인 북미 대화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다 잘 이루어지길. 남북미 실무자가 만나 사실상 합숙 협상을 한 끝에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가 사실상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당초 예상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아직 하노이가 될지 다낭이 될지는 확정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 후보지가 막판까지 거론됐던 1차 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찌감치 베트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배경이 뭘지 노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ee, Da Nang. Who does Da Nang remind me of, huh? 베트남 다낭이 유력한 회담 장소로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버무렸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일찌감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오랜 우방 관계로 수도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하기 수월한 겁니다.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운 북한으로선 거리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1차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보다도 가깝습니다. 베트남은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모델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총 생산은 본격적인 개방 정책을 도입한 1987년 이후 95달러에서 2000년 48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다낭에서는 2017년 에이펙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다낭 공항 관계자를 이용해 지난 5일 저녁 미국 수직 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4대가 착륙했다 몇 시간 뒤 다시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북한이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하노이와 다낭을 놓고 북미 당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청와대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오늘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내용을 두고 한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까지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선언적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고받는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을 실제로 폐기하는 조치를 이행을 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중요한 관심사가 종전 선언을 과연 할 것이냐 하는 여부입니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제 막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종전 선언을 목표로 남북미 모두 추진은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볼 때 그리고 또 현재 평양에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종전 선언까지 가기는 시간상 좀 촉박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시간이 촉박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는 이 북미 회담 직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또 만나기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장소가 베트남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정인 겁니다.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미가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까지만 결정됐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서 지금 평양에 가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갔는데 이제 정상회담 날짜까지 실무진들의 치열한 최종 조율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게 실무 협상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ICBM 폐기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 확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당장 제재를 풀 가능성은 낮지만 대안을 내놓을 순 있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재 예외 대상으로 두는 방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해외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북한에 대한 투자 등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시간표를 합의문 초안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건 대표의 평양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논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루 만에 협상을 끝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여부도 가능성은 낮지만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렇게 확정 발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엔 트위터는 아니었고요. 네네. 자, 그래서 일시 장소 이렇게 공개됐는데 사실 2월 말에 할 거라는 점, 그리고 베트남에서 할 거라는 것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좀 확정 발표까지 좀 시간을 상당히 끌었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제 경호상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만났습니다만 두 번째 만남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또 미국 내 여론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보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미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이것을 놓고 굉장한 그런 삿바 싸움을 펼쳐왔다. 이것이 그런 그 시간을 좀 지체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1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합의문이 공개가 됐을 때 조금 전 저희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빈 강정이었다. 예상보다는 좀 비핵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을 내야지 되겠다라는 부담감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때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 북미 정상회담은 그 만남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만남에서 그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 이것을 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두 정상이 정말 처음 만난 거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실질적인 선물 보따리를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차 때의 추상적인 결과만 내놨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은 비핵화의 어떤 조치를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 역시 제재 완화는 지금 당장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종전선언 문제랄지 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이런 조치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 그야말로 북미가 명확하게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언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2차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 가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깨가 좀 더 무거울 것 같고 어떤 이야기 좀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건 김혁철 이 라인이 얼마만큼 실무적으로 매듭을 마무리를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합의문의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북미 간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이전에 큰 틀에서의 합의문들은 다 만들어 놓는 게 상례입니다. 그렇게 보면 비건 대표가 평양까지 직접 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것이고 또 북한 내에서 많은 그 북한 내부의 입장 이것들을
빨리빨리 반영하면서 예. 그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이 작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 평양에서 만나는 게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북한의 특성상 평양 훈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할 때는 시간이 한 3배, 4배가 걸립니다. 예. 그런데 평양에서 할 때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간에 지금 이제 명확하게 비핵화와 그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이 해줘야 될 것들 이 예. 부분에서 마지막 정리가 덜 된 것들 아주 실무적인 것들 이런 것을 정리하는 예. 이런 차원에서의 작업이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종전선언 부분이요. 사실은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하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운을 본인이 많이 띄웠고 네네. 그래서 이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도 거의 그 직전까지 갔다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북한과 미국이 얼마만큼 이제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징검다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미국이 북한에 줘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침략이 없다는 예. 그런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고 있는 상응 조치,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상응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렇게 보면 예. 종전선언 논의는 이번에 그 결과로서 나올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를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내일 검찰로 보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2014년부터 3년간 심석희 선수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였습니다. 범행은 태릉과 진천선수촌,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군데서 이뤄진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심 선수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더 믿을만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조 씨와 심 선수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와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는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이미 상습폭행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심 선수를 위협한 혐의도 추가해 사건을 내일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조재범 전 코치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심 선수가 피해 당시 자신의 심경을 적은 메모를 포함해서 조 전 코치가 범행 장소를 출입한 기록, 그리고 심 선수 지인들의 진술까지 경찰이 주목한 증거들을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수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심 선수가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 때 제출한 메모입니다. 심 선수는 성폭행 피해 당일,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심경을 애둘러 적어놨습니다. 이 메모엔 범행 일시와 장소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태릉과 진천 선수촌, 그리고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 대한 출입 기록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조 전 코치가 범행 시점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심 선수가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조 전 코치의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가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복원된 두 사람 간의 문자도 심 선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2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해당 내용들을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넘겨져 추가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유튜브 진행자 양예원 씨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100여 명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 측은 악플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축시킨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그 모든 악플들을 보고도 진짜 못 본 채하고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난도질하듯이. 양 씨는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자신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한테 뭐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양 씨 측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이른바 악플러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겁니다. 양 씨와 가족에게 욕을 하고 비하하거나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이들이 대상입니다. 되게 많은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양 씨 측은 금전적 배상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며 사과문을 게재하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막혔는데요. 휴게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준우 기자, 지금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전 서울요금소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인 죽전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로 많이 붐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귀경길 막바지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군것질로 허기를 달래는 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나와보시면요. 이렇게 주차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당히 드넓은 편인데 이미 차량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진짜 주차장에 차가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 막히는 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로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네,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까지 부산에서 출발하면 5시간 20분, 대전에서 2시간 20분, 광주에서 4시간 반, 강릉에서는 3시간이 걸립니다. 평소 주말보다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셈인데요.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한 차량이 57만 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간 차량을 37만 대로 추산했습니다. 교통체증은 오후 4시 전후로 가장 극심했는데요. 지금은 정체가 서서히 풀리면서 자정 무렵이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죽전휴게소에서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귀성길 얌체 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저희 기자가 경찰의 암행 단속에 동행을 해봤더니 1시간 만에 10대나 잡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는 차량에 갑자기 빨간 불빛이 들어옵니다. 설 연휴에 얌체 운전자를 암행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는 차가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자들은 경찰차인 줄 몰랐다가 꼼짝없이 덜미를 잡힙니다. 빨리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몰랐죠. 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을 단속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번째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한 운전자는 잠깐 버스 차로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승합차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단속하는 게 알고 있었는데 차 12인승이라 보니까는. 그러나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버스 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넘게 타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 동안 양재RC부터 한남RC 6.8km 구간을 단속해 241건의 전용차로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암행 순찰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활동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절대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석 달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올 들어선 거래는 물론이고 대출 증가세도 꺾였는데요.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집값이 아직도 비싸다고 보고 있죠. 이런 시각이 4월에 나올 아파트 공시가격에도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1년 전 서울에선 한 달에 10,000채가 넘는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거래량은 1,877건에 그쳤습니다. 1년 새 82%가 줄어든 겁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는 전년의 12%,
용산구는 2%에 불과합니다. 집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대출 증가세도 주춤해졌습니다. 매달 4조 원 넘게 늘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는 2조 3,678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아파트값도 지난주까지 12주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오른 폭을 감안하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나 실수요자들의 시각입니다. 서울 도곡동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9.13 대책 직후인 지난해 10월 2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18억 원으로 내렸지만 2017년보다 여전히 5억 원 비쌉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집값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전셋값입니다. 세입자들로선 올봄 이사철 전셋값 올려줄 걱정은 좀 덜었죠. 하지만 한편에선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석 달 새 전셋값이 1억 원 가까이 빠졌는데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에 9,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생긴 데다 전세대출 규제로 비싼 전셋집을 찾는 사람도 줄면서입니다. 한 달 정도는 밀린 경우가 있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고 그것도 혼란스럽잖아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강동구 등 강남권 하락폭이 컸습니다. 매년 오르던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들은 부담을 좀 덜었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전세값 내리면 집주인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깡통 전세로 빚을 못 갚는 대출자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 설 연휴 기간 전국이 포근했지만 그 대가로 탁한 공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는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 1월의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중국 등 나라 밖에서 영향을 받은 비중이 75%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중국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그동안 자기 탓이 아니라고만 하던 중국이 어떻게 나올진 지켜볼 일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까지. 날은 저물어서 어두워졌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록된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 닷새간 전국을 뒤덮은 먼지 가운데 75.4%는 중국 등 외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세제곱미터당 129 마이크로그램, 경기 북부 131 마이크로그램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운 14일엔 국외 요인 비중이 78.1%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단 1 마이크로그램도 배출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나흘 연속 나쁨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한반도와 서해상공의 에어로졸은 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공기가 탁했던 지난해 11월 국외 요인이 31%에 그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는 북서풍을 타고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유입됐습니다. 특히 12일 베이징과 텐진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 최고 농도가 기록됐는데 이틀 만에 우리나라 서쪽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제히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오는 20일쯤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구제역이 엿새째 잠잠합니다. 다행히 왕래가 많은 설 연휴 고비는 넘겼지만 잠복기가 14일입니다.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전국 도축장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농장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도축장 출입구 바닥에 하얀색 띠가 생겼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석회를 뿌려놓은 겁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도축장들이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엿새 전 충북 충주의 한우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다행히 연휴 동안 추가 구제역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전국 도축장 73곳에 감독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이 있는 안성과 충주를 포함한 11개 시군에 석회 900여 톤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덕하고 이제 안성 쪽에 그쪽으로는 대량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그좀 시구지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3일 전국 모든 소와 돼지에 추가 백신 접종도 마쳤습니다. 당국이 갖고 있던 백신 재고가 거의 바닥이나 긴급히 추가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을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충주와 안성 지역엔 계속 축산 차량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일본이 일본의 표기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로기구가 한국과 협의하라고 계속 요구했기 때문인데 동해를 함께 사용하자는 논의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협상은 하겠지만 핵심은 논의조차 않겠다는 이중 전략을 짠 겁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국제수로기구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국제표준 해도집입니다. 일본 해가 단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7년에 열린 총회에선 관련국들이 협의해 해도집이 개정되는 2020년까지 보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거부하던 일본은 국제수로기구의 압박이 거세지자 협의는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동해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해 병기 논의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日本海は国際的に確立した唯一の故障であり、これを変更する必要性も根拠もな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의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 DNA만 가지고도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DNA 표본만 있으면 눈동자와 피부, 머리카락색은 물론이고 얼굴 생김새까지 완벽에 가깝게 재현해낸다고 합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DNA를 분석해 그린 몽타주입니다. 수풀 더미에서 발견된 작은 머리뼈 조각에서 추출했습니다. 실종 후 살해된 여성의 실제 얼굴과 흡사합니다. 수개월째 유해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하던 경찰은 몽타주 덕분에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마른 피 한 방울도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단순히 범인 신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얼굴 생김새, 범행 방식까지 추적해내고 있습니다. We can predict the physical traits of the source of that DNA and make downstream investigation a lot more efficient. 13명을 살해하고 45명을 성폭행한 연쇄살인범 골든스테이트 킬러도 DNA 분석 기술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첫 범행을 저지른 지 42년 만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DNA 연구소 파라본 나노랩스의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해 해결한 사건은 40여 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노화된 얼굴까지 DNA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감춰졌던 범행의 실체가 세상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폭발로 숨졌습니다. 전자담배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는 미국에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Not quite 25 years old, and he should have had a long life ahead of him. 미국 텍사스주에 살던 올해 24살 윌리엄 브라운이 지난달 숨졌습니다. 상점 주차장에서 피우던 전자담배가 폭발한 겁니다. 폭발한 전자담배 파편 3조각이 목에서 발견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였는데 문제가 있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제품이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200건이 넘는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 사람이 숨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로 인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미 의회는 전자담배 배터리가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배터리 과열 등으로 인한 전자담배 관련 화재가 한 해 2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배터리 과열에 주의하고 정품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요즘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도심 곳곳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전통 한복과는 다른 변형된 한복입니다. 한류를 타고 어느 때보다 한복이 인기를 끌면서 지나치게 변형된 건 되레 전통을 해친다는 의견과 함께 이렇게라도 입는 게 낫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우리의 한복, 옛 모습 그대로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와 함께 바뀌어야 할까요? 밀착 카메라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설 연휴 첫날 경복궁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서울 시내 4대 고궁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도 있어서 더욱 인기입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은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일본 대학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 치마 저고리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와 학생들에겐 낯선 한복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한복 전에 입은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처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화려한 빛깔과 이국적인 문양을 강조하는 개량 한복들입니다. 근처 대여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곳곳에 금은박과 또 레이스가 술을 놓고 있고요. 허리춤에는 리본을 매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서양의 드레스처럼 부풀리기 위한 속치마와 걸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링도 들어 있습니다. 모두 전통 한복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오는데 개량으로 많이 입거든요. 한국 전통이 차츰차츰 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코튼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나 지금 들어오면서 어머 저게 웬일이야 웬일.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난해 종로구청은 고궁 무료 입장이나 식당 할인 혜택을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자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과도하게 변형된 한복을 착용하게 된다면 우리 전통 한복과 입는 방법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복을 팔거나 빌려주는 업체들은 반발합니다. 하루에 몇천 벌이 왔다 갔다 해서 소재 자체가 전통이 되고 그렇게 대여하려면 저희도 한 번에 한 2, 30만 원씩. 전통 의복도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섭이죠. 여기 섭이에요. 이 고름이에요. 깃, 동정 다 있어요. 소매, 베레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통이 아니다. 문화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It's fine for us because we just want photos. Is it insulting to Korean people that we're wearing it? 이거 트레디셔널하고 입고 싶은데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못 해봤어요. 논란을 떠나 최근 한복은 그 자체로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상황. 헐리우드 시상식부터 한류 스타들의 무대에까지 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We don't know which one the real one. We think that this is the traditional and everyone wearing and everyone happy. That's it.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도 한복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 한복을 입고 파티를 하는 모임부터 직접 만든 생활 한복을 뽐내는 유튜버들도 넘쳐납니다. 매 시대마다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 한복에 접목이 될 때마다 굉장히 큰 진통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한복이 새로운 스타일로 발전하고 탄생했어요. 옛것 그대로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대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 모두 우리 문화를 아끼고 또 지켜나가기 위한 이 방법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이 각을 세울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임지수입니다. 영화 극한직업이 오늘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코미디 영화가 관객 1000만 명을 넘은 건 6년 만인데요. 주연을 맡았던 유승용 씨는 1000만 영화에만 4번 출연한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는 치킨 배달 전화도 무조건 열심히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을 위해 위장 개업한 치킨집이 본의 아니게 대박이 난다는 설정.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영화도 함께 대박이 났습니다.
개봉 보름 만에 1,000만 명 넘는 관객이 몰렸습니다. 역대 흥행 영화 중에서 명량, 신과 함께 인과 연에 이어 세 번째 빠른 속도입니다. 코미디 영화론 7번 방의 선물 이후 6년 만, 주연 배우 류승룡 씨에겐 네 번째 1,000만 영화입니다. 6살 지능의 딸 바보 아빠로, 아내를 유혹하는 허당 카사노바로 발군의 연기를 보여준 류 씨가 말하는 희극 장인의 비결은 의외입니다. 웃기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그 상황에 맞게 진지하게. 가짜 왕을 내세운 숨은 권력자로 등장한 사극뿐 아니라 왜군 장수, 청나라 장수 같은 외국인 연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망가지고 거침없이 웃기며 각박한 일상에서 웃고 싶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서 막바지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 새벽 4시부터 800원 오른 3,800원이 됩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요금도 1,000원이 올라서 4,600원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택시 7만여 대의 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40명 넘는 아파트 주민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정립한 카를 마르크스의 묘가 현지 시간 4일 훼손됐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마르크스 묘는 흉상과 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군가 망치 같은 도구로 비석을 내리쳐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아닌 감독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바로 작전 타임입니다. 프로배구에선 세트 중간 30초짜리 작전 타임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감독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도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초조하게 서성이던 감독들은 안 되겠다 싶을 때 부저를 누릅니다. 한 세트당 2번 요청할 수 있는 작전 타임. 30초 안에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나 웃기네.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거든요. 불만 있어? 올스타전에서 외국인 선수가 따라할 정도로 익숙한 모습입니다. 홍경수 준비 빠르게. 괜찮아? 똑바로 해. 그렇다고 강하게 다그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론 다독이고 또 위로하면서 힘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올라가면서 자신 있게 때려. 괜찮아. 우리 엔진 100% 돌려야 돼. 과거엔 따끔하게 혼내는 것으로만 기억되던 작전 타임의 풍경들. 지금 장난할 때야? 아니야. 팬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이젠 어떻게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돌파구를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원한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코트에서는 오늘도 경기 흐름을 바꾸는 명언이 쏟아집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엔 오전 중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부턴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해서 오늘보다 다소 춥겠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예, 이제 설 연휴가 끝났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내일은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앵커가 진행하는 평일 뉴스룸으로 1부와 2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